화물연대와 정부와의 냉랭한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한 이런 날씨였는데요. 자, 이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요. 이번 파업의 이유부터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제 고속도로나 국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큰 트럭이 그냥 과적에서 이렇게 과속 달리는 모습을 보면 그냥 공포감도 들고 그러지 아슬아슬하죠. 네. 그런 문제 이제 사고도 나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이른바 화물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 관련돼서 그분들이 화물 자동차의 어느 정도의 운송량 그거에 따라서 급여를 받으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다 해가지고 일정 수준의 운임을 주면 그런 과속, 과로, 과적 이게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도입된 게 2018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3년 동안 2020년, 21년, 22년 올해까지 3년 동안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 그래서 안전운임제로 이렇게 운영해 봤더니 결과에 대해서 화물연대와 정부 사이의 분석 결과가 다릅니다. 정부 입장에서 3년 동안 분석해 봤더니 아니 특별히 오히려 임금 이 화주의 부담만 더 늘어나고 사고 그대로 나고 그대로 별 개선된 게 없더라. 그러나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과적 과속도 많이 줄어들고 사고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오히려 전 운송 노동자한테 근로자한테 다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시범 실시할 때 컨테이너하고 시멘트만 했는데 나머지 자동차, 철강, 곡물까지 다 확대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시각차가 크다 보니 우리 지난 1월 달에 1차 총파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협의 진전도 안 되고 입장차가 그대로 심지어 어제도 이제 만났었는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다 보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실제로 화물연대 지금 이 파업 이후에 시멘트 관련돼서는 공급 자체 한 90% 정도 그리고 실제 건설 현장에서 램콘 관련 공사 한 50%가 중단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정부에서는 지금 국가 경제가 위기니까 이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이런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업무 개시 명령을 하면 즉시 다시 이제 지금 시멘트 분야에 대해서 발동을 했으니까 다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가서 운전을 다시 운송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복귀 명령을 업무 개시 명령을 이제 지금 시멘트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이제 명령을 발동해서 그걸 이제 송달하는 그 과정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는 일단 형사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나가서 또 운송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1차 위반했을 때는 통상 한 30일 정도의 이 운전 정지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2차 위반할 때는 면허 자체가 취소돼 버리는 그런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처벌이 실행이 되면 반발이 더 커질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화물연대 측에서는 이것은 노동 관련 계엄령이다. 우리 그냥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은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철도, 학교 비정규직까지 겨울쟁이에 이제 돌입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통상 학교에서 급식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돌봄 업무 종사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학교 비정규직 노조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지난 25일부터 시작을 했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임금이 정규직보다 일은 비슷하게 하는데 급여는 한 60% 수준이다 보니 임금 차별 없애자 하고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통상 지하철 노조라고 하는 지금 막바지 협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그 구조조정안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안전인력 확충 이 지금 쟁점 때문에 만약에 오늘 저녁까지 타결이 안 되면 내일 또 파업을 시작할 테고 지금 우리 이제 철도 노조가 다음 달 2일로 거기도 구조조정이라든가 기타 임금 관련 문제로 지금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동계 쟁의 그래서 동투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다시 이른바 노동자 측과 정말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 우리 지난 여름에 이제 대우조선 거기 현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튼 제 바람은 정부고 그다음에 노동자 측도 좀 더 한 발 물러서서 국민,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그런 좀 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서
좀 잘 타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와 정말 노동계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합의점을 잘 찾아서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집시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의 사저죠. 반경 100m 이내에서는 시위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시위 자유의 사퇴다, 여야의 야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이런 이 권리, 자유, 이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 권리죠. 근데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좀 뭐랄까 보기에 따라서는 부족한 점. 그런데 기본적으로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면 제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양산에 가서 이른바 보수 이런 분들이 계속 동네에서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네, 마을 주민도 자료화면이 나오고 있죠. 예, 예. 마을 주민들도 정말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주위에서도 이른바 이제 진보 단체들이 계속 시위했고, 그래서 결국 집시법에 관련돼서 전직 대통령 사저라든가 현 대통령의 집무실 이 부분이 불명확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집시법에서 집시 제한 장소로 추가를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이 옳은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집회에 관련돼서는 스스로 이렇게 적절하게 장소라든가 한계를 정해서 자율적 통제가 바람직하지,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단지 현직 대통령의 뭐랄까 좀 더 이 평온을 위해서 이렇게 제한 장소를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위기인 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조기 복귀 가능성까지 대두가 됐습니다. 네, 여기 덧붙이자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이후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 측 그리고 야당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것 같아요. 뭐 벚꽃 지피면 등판을 할 것이다. 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실제 지난 8.18 민주당 전당대회 때 이제 여러 주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우려를 표명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김용 부원장이라든가 정진상 당무조정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구속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어도 해야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특미까지 수사의 칼날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거죠. 이제 문제는 추후에 기소가 되고 재판까지 가게 되면 이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그런 문제도 또한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비명계들은 아니 측근이 이렇게 구속됐고 했으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이게 무고함을 밝힌 다음에 복귀해라. 이제 이런 지적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른바 친문계의 좌장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이다 보니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대안으로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고 실제 이야기가 오가는 거죠. 근데 그 역시 또한 쉽지 않을 걸로 보는 게 이재명 대표의 그런 자리를 대신할 만한 분이 마땅치 않고, 지금 여야가 극한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렇게 사법 리스크 때문에 낙마 물러선다? 이것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자면 역시 이낙연 전 대표의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위, 이것은 아마 계속 될 거고 아마 기대도 계속 될 걸로 예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서 민주당의 미래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5월 단체와의 충돌도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죠? 아마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된 이야기시죠. 네, 홍준표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MBC 100분 토론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광주시장이면 현대사에서 5.18 민주화 운동은 정말 가장 빛나는 그런 그 기념비적인 그런 이렇게 행사였는데 그런 의거였는데 이게 관련돼서 명단을 좀 공개 내가 시장이면 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건 굉장히 심한 오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민주화 운동 관련된 명단을 공개 안 한 것처럼 돼 있는데 5.18 민주공원 가면 거기 5.18 그 이 현황 조각 아래에 추모 공원 들어가면 4,296명 명단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께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추후로는 뭐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요.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5.18 단체에 당연히 사과하라라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약간의 뭐 불편한 상황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5.18 묘지를 방문하기로 한 계획도 취소를 했고 또 5.18 단체가 진심원이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것 또한 없는 상황으로 예. 현재까지는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도 송규석 변호사와 함께 지역 역사에 대한 이야기 또 정치에 대한 이슈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